78세인 한상도는 평생을 택시 기사로 살아왔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를 몰고 나갔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된 일상이었다. 손등은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늘 욱신거렸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내 박영숙은 동네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학비를 보탰다. 두 사람의 손은 언제나 거칠고 상처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아들 민철을 위한 것이었다. 민철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부모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리고 졸업 후 금융권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한상도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가,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았다고 믿었다. 민철은 회사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다. 최은주라는 그녀는 광고기획사에서 일하는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강당하고 자기 의견이 뚜렷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민철은 고민이 많았다. 신혼집 마련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아버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한상도는 즉시 결심했다. 평생 모은 퇴직금 5천만 원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총 2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다. 하지만 한상도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민철아, 우리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돌봐달라. 당연하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철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증여 계약서에는 부양 조건부가 명확히 명시되었다. 한상도는 안심했다. 이제 아들이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고 언젠가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다. 결혼 초반 몇 년간은 그래도 왕래가 있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가끔 안부 전화도 주고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먼저 명절에 연락이 끊어졌다. 한상도가 전화를 걸어도 요즘 바빠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은주는 난색을 표했다. 아버님, 다음부터는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민철은 점점 아내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뭔가 말하려 하면 은주를 바라보며 말을 삼켰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상도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였다. 오랜 택시 운전으로 악화된 허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수술 후 회복기에 한상도는 아들이 병문안을 올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민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철이가 왜 안 오나? 박영숙이 전화를 걸어도 대답은 뻔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출장이 길어져서요. 은주가 요즘 피로가 심해 병원에 오기 힘들어해요. 결국 은주가 딱 한 번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렇게 아프시면 요양원이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요? 전문적인 간병을 받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한상도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아내 박영숙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처음에는 약물로 관리가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합병증이 시작되었다. 시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악화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영숙의 상태는 심각했다. 의사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상도는 병실에서 밤낮으로 아내를 간병했다. 허리 수술한 몸이지만 의자에서 웅크려 잠을 자며 아내 곁을 지켰다. 그는 민철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엄마가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계셔. 와볼 수 없겠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갈게요.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하면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은주가 요즘 피로가 심해 병원에 오기 힘들어요. 박영숙은 점점 의식을 잃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녀는 간간히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민철이는 왜 안 와? 라고 물었다. 한상도는 금방 온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결국 박영숙은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도 은주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곳 음식은 제 입에 안 맞네요. 꽃도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예의 바른 애라고 했지만 한상도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보다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이 더 컸다. 아내의 부재로 집은 너무나 적막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상도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민철의 집을 찾았다. 민철아,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 집이 너무 적적해서 견디기가 힘들구나.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아버님, 여긴 저희 둘만의 공간이에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따로 사시는 게 더 자유롭지 않으실까요?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대신해 말해야 할 아들이 침묵하는 순간이었다. 한상도는 비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좋다. 그럼 이 집도 내가 되찾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인데 이렇게 나를 대할 거면 가져갈 이유가 없다. 은주는 코웃음을 쳤다. 아버님, 이미 증여하신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저희 것이에요. 한상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결심이 서 있었다. 다음 날, 한상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에게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부, 증여계약이네요.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한상도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아내의 병원 진료 기록, 자신이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이었다. 장례식장 직원과 병원 간병인의 연락처도 메모해 두었다. 제가 수술 받을 때나 아내가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간병인이 법정에 서서 증언했다. 민철 씨 부부는 환자분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민철이 회사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려 하셔서 정말 부담된다. 요양원에 모셔야 할 듯. 솔직히 간병은 전문가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재판장은 냉정하게 선고했다. 피고는 조건부, 증여계약의 부양 의무를 선저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해제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민철과 은주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에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민철과 은주는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다. 짐을 싸는 은주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어. 민철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상도는 다시 자신의 집을 되찾았다.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다. 밤마다 아내가 돌보던 베란다 화분들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영수가 내가 잘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민철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형식적인 인사에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은주는 아예 전화를 바꾸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한상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달았다. 헌신이 곧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때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영수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겠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78세 노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노후의 시작이었다.